뭐 일단은 막 길에서 보면요, 불을 지르는 게 기본이에요. 일단 파업을 시작하면요, 와가지고 불을 질러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는 분위기고, 프랑스인들의 한 절반 정도가 뭐 생활비가 바닥날까봐 걱정이 된다. 아주 기본적인 생활용품, 여성들이 뭐 화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운영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사회보장비가 프랑스는 31.6%예요. 이 중에서 연금이 45%거든요. 그걸 해서 나라가 마비가 될 정도고, 정권은 지금 뭐 거의 식물 상태가 된 거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게 그냥 쌓인 거예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프랑스인의 절반이 생활비가 바닥날까 두렵다고 답했고, 10명 중 1명은 기본 위생용품조차 포기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프랑스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도 이 기사를 처음 보고서 에이 설마 했습니다. 그냥 굉장히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거든요. IFOP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꾸준히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실제로 프랑스인들의 한 절반 정도가 뭐 생활비가 바닥날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주 기본적인 생활용품들, 뭐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화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나오고, 정말로 이제 빈곤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4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쭉 찾아봤는데, 최근에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는데 무슨 일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게 그냥 쌓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성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다음에 뭐 전쟁도 지금 길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작년에 이제 하나 이게 있었다면은 역시 그 연금 개혁하고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이 지금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또 어떤 과반수 정당이 안 나오면서 지금 정치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죠. 그리고 파업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소요도 많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 심리가 계속 이제 쌓여서 증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저성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이 뭐 폴란드나 뭐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들은, 에스토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유럽을 갖다 이끌어갈 중심이 될 만한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 좀 아무래도 좀 침체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이 과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뚜렷한데, 2010년도에 보면은 미국하고 EU의 그 경제 규모가 보면 비슷했어요. 큰 차이가 안 나고 미국이 약간 많은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5배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1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실업률, 프랑스의 실업률이 지금 뭐 7에서 9%, 뭐 9%를 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상당히 높은 실업률이고, 거기다가 지금 물가 상승률은 또 상당히 지금 높아진 상태고요. 그러면서 재정까지도 지금 위험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저성장 기조로 좀 심각하게 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근로의욕이 저하됐다든지, 뭐 또 사회보장비 지출이 너무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큰 게 근본적인 거는 역시 디지털 전환의 실패. 이건 제가 독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산업들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죠. 프랑스에도 뭐 미스트랄 AI 같은 그런 뭐 기업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기업들이 꾸준히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업들, 미국에서 나오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좀 새로운 분야의 기업들이 이렇게 잘 눈에 안 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지금도 프랑스에 가보면요, 아직도 우리 옛날식으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서류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프랑스만 그러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런 식의 디지털 전환이 늦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독일하고 그래서 프랑스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비슷한데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독일보다 프랑스가 더 그래도 좀
더 좋은 면은 뭐냐면은 일단 에너지 문제가 프랑스는 원자력이 많기 때문에 독일보다는 그 점에서는 좀 유리하고 또 하나는 농업이 이제 농업 생산력이 독일보다는 좋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반면에 프랑스가 정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정치적인 불안까지 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예요. 독일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건전한 편인데 프랑스는 지금 재정이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재정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아마 그런 불안 심리가 점점 증폭이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또 뭐 미국발 그 관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어려운데 외부적인 환경까지 이런 게 겹치면서 이 불안 심리가 아주 고조가 됐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이젠 프랑스가 체코, 슬로베니아랑 같은 등급이라는데요. 이런 등급 강등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경제 전체에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신용 등급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뭐 선진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과장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마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프랑스는 그래도 여전히 강국이고 여전히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그게 좋은 상황이 보이냐. 아까 제가 유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 세계가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잘 안 보이죠. 얼마 전까지 뭐 그래도 미국은 좀 호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요새는 뭐 미국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이럴수록 이제 유럽 쪽은 그러면은 왜 어느 부분이 안 좋은 건지를 좀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부분은 조심해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럽 쪽의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에서 좀 먼저 진행이 된 것들이 있어요. 고령화도 그렇고 어떤 이제 산업이 이제 서서히 좀 약간 저성장으로 가는 기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많이 봐야 되는데 문제 신용등급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도 신용등급 강등은 안 당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재정 문제입니다. 이 재정이 아주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작년에 2024년 6월에 S&P하고 그다음에 2024년 12월 작년 말에는 무디스에서도 이제 프랑스의 그 신용등급을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무디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 하향 결정은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 국가 재정도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의 재정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부채가 현재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13%입니다. 이게 이제 발표하는 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뭐 어쨌든 저건 110%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이게 유럽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스페인도 굉장히 많았는데 스페인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EU 전체 평균이 82%거든요. 이거에 비하면은 지금 프랑스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리고 EU의 그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1년에 GDP 대비 3% 이내 그리고 국가 부채는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EU의 재정 준칙은. 근데 프랑스가 지금 아까 제가 국가 부채가 60%를 훨씬 넘어선 110%. 그러니까 이거 거의 막 2배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재정 적자, 1년의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보통 한 4에서 5%. 작년에 아마 거의 6% 가까이 갔거든요. 5.8%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피치에서는 2028년에는 이게 이제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를 넘어설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현재 방위비를 늘려야 돼요. 지금 현재 프랑스가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2.1%입니다.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전에 2% 밑에 있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이게 2.1%로 높아졌는데 이걸 3%까지는 올려야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독일이건 프랑스건 영국이건 다 유럽이 지금 다 그 방위비를 늘리고 있잖아요. 폴란드가 뭐 제일 많이 늘렸는데 폴란드는 아직은 뭐 이렇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나라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데는 없고 늘어날 거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113%라면 이거 어마어마해요. 하루에 내는 이자 비용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거를 지금 아마 프랑스에서 내는 그 이자 비용만 가지고도요. 국방비보다 얼마 전까지만 더 높았어요. 이제 프랑스가 요새는 국방비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역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년 내내 들어가는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이 더 높다라는 거는 정말 재정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인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틈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개혁도 시도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반발이 워낙 심하죠. 연금을 덜 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아주 국민적으로도 이게 잘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불안으로 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소비 심리까지 위축이 되니까 연쇄적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비 심리가 악화돼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그에 따른 세수 악화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 게 정말로 프랑스가 뭐 후진국이 됐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닌데 다만 이 재정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거에 대한 그 의혹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프랑스가 해마다 GDP의 15%를 연금에 퍼붓는다던데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600조 원을 복지에 쏟는 구조잖아요.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상태인 걸까요?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봐야죠. 이거를 원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2023년에 연금 그래서 이제 개혁하려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시도를 했고 그러면서 아주 엄청난 반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을 한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1년에 3개월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이제 2년을 늦추는 게 아니라 매해마다 3개월씩 늦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3개월씩 늦춰가지고 2030년까지 이제 2년을 늦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부 기간이 있잖아요. 이걸 43년으로 이제 늘린다. 기존보다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연금의 구조를 이제 어떻게든지 좀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더 많이 일하고 더 늦게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붓는 기간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연금은 2년 후에 받게 되는 거, 그 전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게 확실하게 개선이 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회 표결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긴급조치 비슷하게 이걸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 내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막 총파업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파업을 하는 쪽에서도 대안이 없어요. 거기서 노조 쪽에서 제시하는 거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라 이러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의 딜레마인 게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해외로다가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연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좌파 정당 쪽에서는 이제 뭐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 금융소득세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의 특별 부담금을 이제 부과한다든지 뭐 부유세를 다시 도입한다. 이제 폐지했었다가 했었는데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 다시 도입한다. 뭐 그 다음에 초과이익세를 도입하고 뭐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초과이익세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초과이익세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애매한 거고 또 그러면은 기업들이 만약에 본사를 옮기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영내의 다른 국가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냥 현재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니 이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종합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이제 신용 등급이 좀 내려간 건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같은 이런 이제 사실 상당히 선진국이죠. 소득도 높은 나라고. 근데 이런 나라가 뭐 이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몰락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점점 더 자신의 잠재력을 이제 조금씩 갉아먹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게 참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연금이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런 게 기대 수명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연금이 우리나라도 89년도에 도입됐는데 그때는 평균 수명이 한 7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뭐 이제 90을 가고 좀 있으면은 뭐 100세까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과거에 설계한 연금이라는 게 더 이상 피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20살부터
일을 해서 한 뭐 40년 일하고 65세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받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인제는 일하는 시간은 비슷한데 받는 기간이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연금이 유지하기 어렵죠. 근데 이거를 프랑스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이거 좀 있으면 우리나라한테도 돌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나라도 뭐 연금 개혁하는데 굉장히 진통을 겪었죠.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게 사실은 좀 서로 뭐 세대 간에도 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또 그 연금 개혁 논의가 나올 겁니다. 당장 개혁을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연금 개혁을 우리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요. 지금 세대가 후세대한테 짐을 떠넘기는 겁니다. 지금 제 세대, 저 같은 세대가 저희 젊은 세대 2030 세대한테 빚을 잔뜩 주고 떠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그 아무리 프랑스가 뭐 선진국이 독일이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한번 요런 부분은 좀 깊게 그 생각을 해 보면서 이 프랑스 사례를 보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프랑스를 보면 OECD 평균보다도 일을 덜하고 공무원은 일 안 하고 자리만 지킨다는 말도 많은데요. 프랑스가 일을 안 하는 구조로 굳어진 이유, 어떤 점에서 시작된 걸까요? 프랑스는 원래 노동자의 권리가 강한 나라예요. 60년대 뭐 이때 사실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도 그랬고 프랑스가 원래 노동자의 권리가 이게 굉장히 노조의 힘이 강했던 나라긴 한데 근데 근로 시간을 보면요. 요즘은 독일이 더 게으릅니다. OECD에서 저도 이거는 참 얼마 전에 이걸 보다가 이거 의외다 싶었던 게 연평 그러니까 1년간 총 그러니까 평균 근로시간이죠, 사람당. 그래서 사람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독일이 1,349시간이고 프랑스가 1,490시간이니까 프랑스가 조금 많아요. 근데 영국은 1,497, 프랑스보다 조금 많고 일본이 1,609, 훨씬 많죠. 미국은 1,790. 그러니까 소득이 미국이 훨씬 높은데도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뭐 빈부차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워낙 다르니까 이게 단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죠. 근데 OECD 30개 국가의 평균이 1,646인데 프랑스가 아까 1,490. 독일이 꼴등이에요. 정말 의외죠. 독일 그러면 부지런한 나라로 생각하는데 독일은 1,349니까 가장 낮은 나라거든요. 어쨌든 그 독일하고 프랑스가 자관 둘 다 게으릅니다. 지금은. 지금 상태로. 우리나라는 1,910 참 일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조금 줄이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어찌 됐든 이렇게 이제 근로시간으로만 봤을 때도 프랑스가 확실히 OECD 평균에 비해서 일을 훨씬 적게 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바람직하게 역시 여유 있게 사는구나 할 게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요. 프랑스에도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라고 해서 다 정규직 아니에요. 비정규직 많은데 이 프랑스 사람 비정규직 중에서요. 일 더 하고 싶다 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당 임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나는 돈 더 받고 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을 그렇게 안 채워준다라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죠.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게을러졌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약간 요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그 공무원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랑스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공공 부문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그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은 뭐 사실 세계 어디 가나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가보면 공무원들 일하는 거 세계 어디 가나 다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공무원들 뭐 일 안 한다 어쩐다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만큼 이렇게 일 빠릿빠릿하게 하면서 수준 높은 공무원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공무원 왜 이렇게 감싸고 노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정말로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요.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도 빨리빨리 민원 대응도 잘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까탈스러워요. 까딱하면은 이게 불만 들어가고 이러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또 잘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전화 하나 넣는데도 한참 걸리고 무슨 서류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살다 온 사람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뭐 해 달라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하면은 그냥 마냥 기다린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냥 마냥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원래 공공부문의 일은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을 일부러 좀 늦게 하는 면도 있고요. 너무 빨리 해버리면은 할 일이 없어지면은 그 유휴 인원들이 너무 많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늦춰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프랑스는 전통적으로도 이 복지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강조되던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 게을러서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종류의 말들은 다 어디까지나 좀 과장된 측면은 다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장이 아무런 그 근거 없이 되는 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근로 의욕이라든지 좀 이런 근로 의식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다 그러고 사회보장비가 높다 그랬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사회보장비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국가 예산에서 사회보장비가 20.1%인데 프랑스는 31.6%예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높은 거죠. 그다음에 독일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26.1%. 이탈리아가 28.1%. 근데 이게 OECD 평균이 아까 제가 20.1%라고 했잖아요. 미국은 18.7%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하고 큰 차이가 안 나죠. 한 1.3%포인트고요. 우리나라는 13.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 10% 밑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가 서서히 바뀌면서 고령화가 되면 이건 금방 늘어날 겁니다. 이거 건드리지 않고 있어도요. 좀 있으면은요. 노인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재정 이런 거 볼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유 있으니까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긴 해요. 그 필요한 데는 써야죠. 하지만 이게 가만히 있어도 현재의 인구 구조라면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가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요. 31.6%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그런데 이거를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연금이 45%거든요. 사회보장비 중에서. 그 연금을 지금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고 한 건데 그걸 해서 나라가 마비가 될 정도고 정권은 지금 뭐 거의 지금 식물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건데 그다음에 보건의료비가 25% 정도. 이거 두 개 합치면 70%예요. 이러니까 뭐 나머지 같은 데서 아낀다고 해봤자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프랑스의 고민인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방위비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늘어난다 그러면은 재정이 참 어려워져요. 사회보장비 같은 게 한 번 늘려놓으면은 뒤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한 번 사람이 왜 소득이 올라가서 소비 지출이 한 번 늘고 나면은 그거 다시 줄이려면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거거든요. 완전히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야 뭐 개인 생활에서야 조금씩 조절이 가능한데 이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를 보고 있으면은 약간 그 잘못된 경로로 이렇게 한 발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말 이거 우리나라도 잘 봐야 됩니다. 좀 있으면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봐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프랑스 얘기를 하면서 자꾸 우리나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조심을 좀 우리도 이거 보면서 좀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연금 보험료만 월급의 27.8%를 내야 하고 주 35시간 넘기면 수당폭탄에 사회보험료까지 덤으로 붙는다던데요. 이런 고용구조가 지금 프랑스의 투자 기피를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보시나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고요.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요. 프랑스가 그 고용 규제뿐만이 아니라 뭐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규제가 상당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일처리 느린 것도 아주 유명한 나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용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이제 제조업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닌데 프랑스가. 근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르노 자동차가 있죠. 지금 프랑스 내에서 생산 비중이 20%가 간당간당합니다. 20%.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국내 생산이 거의 절반인데 우리나라 자동차는요. 해외 수출을 많이 해요. 미국 해외 현지 공장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이거든요. 근데 르노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만큼 수출이 활발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비중이 약 20%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프랑스가 지금 제조업 환경이 좋으면 당연히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을 하죠. 근데 생산이라는 게 물론 고용 외에도 여러 가지 자본 비용도 있는 거고 뭐 전기료라든지 뭐 토지 비용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환경과 부담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근데 많이들 지적하는 게 높은 인건비하고 강한 노동 규제. 파업이 너무 많죠. 그리고 프랑스의 파업이 그 아주 과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뭐 일단은 막 길에서 보면요. 불을 지르는 게 기본이에요. 일단 파업을 시작하면요. 와 가지고 불을 질러요. 그래서 보면서 '어우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나.'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운영하기가 힘든 거죠. 2000 년부터 2019 년까지 20 년간인데 이게 평균 파업 일수를 보면요. 노동자 1000명당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연평균 파업 일수가 127일 이상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민주노동연구원이라고 그 민간 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나오는 기관마다 좀 다르고 집계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하잖아요. 127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시간당 인건비를 이제 유로스탯에서 찾아보면은 프랑스가 독일보다 높아요. 소득은 독일이 높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지금 거의 제일 높은 수준에 입니다. 제일 높은 거는 덴마크 뭐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 룩셈부르크. 근데 그런 나라들은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요. 그런 나라들은 사실 수입품이 워낙 많고 이래 가지고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 나면 프랑스가 사실 인건비도 제일 비싼데 파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인제 제조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깐 당연히 공장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프랑스 지난번에 독일 때도 그랬고 영국 때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선진국은 선진국이고 여전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당장 망할 리는 없어요. 이 나라들이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당장 망하지는 않을 나라들이지만 뭔가 지금 잘못된 트랙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점점 자기네 잠재력을 잃어가고 있다. 새로운 동력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뭐 새로운 트렌드에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규제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유럽만 그럴 거냐. 우리나라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길로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지는 않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한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이걸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참 좀 조심하고 참고하고 대비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프랑스인의 절반이 생활비가 바닥날까 두렵다고 답했고 10명 중 1명은 기본 위생용품조차 포기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프랑스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유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까지는 유럽을 압박할 거다. 왜냐하면은 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이라고 하고 미국은 가드를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이런 걸. 근데 중국이나 유럽은 상당히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뭐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은 뭐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고 자기네들은 또 관세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또 해외에서 이제 뭐 산업 스파이 의심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EU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다 보니까 EU 쪽은 별로 안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EU 쪽도 수출 보조금이 엄청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요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트하이저가 쓴 트럼프 1기 때 무역 대표부였죠. 라이트하이저가 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책을 보면은 거기서도 중국하고 EU를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공격을 해요. 얼마나 불공정하게 무역을 하는지.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가 그리어져. 그냥 그 사람이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였고 생각이 똑같아요. 사실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라이트하이저는 지금 내각엔 안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둘 같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라이트하이저의 생각이. 이렇게 보면은 EU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할 거로 보였고 또 실제로도 좀 처음에는 그랬죠. 지금은 중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일단은 EU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집권하자마자 막 EU에 대해서도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매기고 하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야 트럼프가 정말로 이건 악마처럼 보이겠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럽 사람들이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트럼프의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해지는 거는 뭐 그건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유럽 사람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약간 무시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도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아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깔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자기네가 힘이 좀 세다고 해서 유럽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네 발밑에 놓고 막 깔아뭉개려는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감정적으로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불도 지르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좀 그렇다 그래도 불 지르고 너무 심했죠.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고 지나친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근데 다만 그 반 트럼프 정서는 저도 뭐 충분히 그거는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공동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각국의 산업 구조나 이해관계를 보면 관세 이슈에 대한 입장은 꽤 달라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 틈을 이용해 개별 협상을 시도해온 전례도 있고요. 실제로 EU가 전략적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거는요.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갈 때 오펙의 카르텔이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떤 때는 유지가 되고 어떤 때는 깨져요. 감산하기로 했는데 꼭 거기서 이탈하는 나라들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제 게임 이론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약간 죄수의 딜레마처럼 지금 트럼프는 그거를 이용하는 건데, 뭐냐면은 하나로 묶어서만 EU 전체하고만 협상을 하지를 않잖아요. 나라별로 불러서 하잖아요. 칸을 쳐놓고 나서 자, 이렇게 돼서 나한테 네가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면은 다른 데보다 너한테 더 좋은 조건 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 게임 이론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담합이라는 게 생각보다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국가 간의 그 이질성이 커질수록 담합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EU라는 그 큰 조직이,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정말로 그렇게 동질적이고 그다음에 몇 안 되는 나라가 모든 거를 다 주도할 수 있느냐, 통합된 걸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공동 대응이라는 그 큰 틀은 있겠지만 각 국가별로는 그거를 이제 이탈하는 기업 국가들이 많이 나올 걸로 세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큰 틀조차도 나중에는 약간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가 모여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떤 선언적인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렇게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결속력이. 지금 유럽은 반미를 외치지만 정작 유튜브, 구글 같은 미국 플랫폼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 구조는 유럽 내부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과도기적 충돌로 봐야 할까요?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라고 봐야죠. 왜냐하면요, 이거는 아무리 미국이 싫어도 그럼 미국 플랫폼 안 쓰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EU에서요, 구글의 점유율이 90%를 넘어요. 92, 3%. 근데 미국에서는 90%가 안 돼요. 구글의 점유율이. 이건 뭐 압도적이에요. 그러면은 자, 구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EU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 강화하고 플랫폼 규제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면은 대안이 뭐예요? 그럼 EU 내에서 자체적인 그런 플랫폼이 있는지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네이버 다음 같은 게 있죠. 근데 이거 가진 나라 몇 군데 없습니다. 뭐 중국은 있지만 그 뭐 중국은 특수한 상황인 거고. EU에서 그러면은 자, 구글 쓰지 맙시다. 스마트폰 쓰지 맙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80년대로 돌아가나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감정적으로 미국이 싫고 미국한테 이제 종속되는 걸 막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안 쓰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새 그래서 이제 AI에서는 조금 다른 게, 각 국마다 AI 주권, 그러니까 AI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지금 그 미스트랄 AI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높은 성능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아까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한 번 실패하면 쫓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야에서 아까 A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네 포션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미국하고 경쟁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최근 유럽에서 테슬라 매장과 맥도날드 매장이 방화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건 전략적인 걸까요? 감정적 대응일까요? 전략일 수가 없죠. 그걸로 뭘 가지고 맥도날드를 불태워서 얻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에피소드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불만이 있다라는 거를 알린 거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뭐 초래할 만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식의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로 그 좋은 결과를 자기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네. 일부러 유럽을 중국 쪽으로 밀어넣은 다음 둘 다 고립시키려는 전략 아니냐는 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하자면은 내가 이제 상대해야 될 적이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보다는 좀 약하지만 버거운 적들이 여럿이 있는데 걔네를 일부러 단합시켜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쪼개놔야죠.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중국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공격했던 거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잘라서 중국의 이제 힘을 약화시키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한테도 한테는 지금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해 주고 중국만 남겨 놓고 중국하고 1대1로 싸우는데 그것도 사실은 버거워요. 물론 경제 체력은 미국이 훨씬 크고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중국이 수출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당연히 중국도 굉장히 어렵고 이게 사실 더 어려운 게 정상이긴 해요. 왜 수출업자들이 그럼 당장 파산하게 되고 뭐 이러면 어려운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중국은 그런 어려움을 꽉 눌러 놓을 수가 있는 나라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죠.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선거도 해야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되고 또 국채도 거기에 반응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은 그냥 눌러 놓으면 돼요, 이게. 그래서 중국이 버티는 거고 시진핑한테 이제 트럼프가 먼저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게 된 건데 중국 하나랑 상대하는 것도 저렇게 힘든데 힘들 수밖에 없죠. 중국같이 큰 나라랑 상대를 하려면은. 그런데 그걸 유럽을 갖다 같이 묶어준다는 거는 그거는 좀 그 잘못된 추측이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중국의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국하고의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하고 하다 보니까 기술 탈취가 너무 심했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중국에 공장을 많이 놓으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 문제 유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경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 경기가 휘청하면 독일이 그냥 확 무너지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중국 비중을 줄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근데 자꾸 노력 중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일부러 중국하고 유럽을 묶어주려고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도저히 그건 저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는 저는 좀 전혀 수용할 수가 없네요. 네. 유럽이 중국과 무역 접점을 넓히는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유럽에서 한동안 그 중국,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까지 중국하고의 무역을 통해서 사실은 유럽도 상당히 그 혜택을 많이 봤죠. 중국이 성장하고 이러면서 중국에서 유럽 제품을 소비해주고 또 중국의 싼 제품을 유럽에서 사다 쓰면서 유럽에도 여러 가지 효율성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부작용이 상당히 커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 경기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또 기술 유출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또 무역 적자도 커지고요. 중국이 그리고 과연 공정하게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인지 아닌지 요거는 뭐 각자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보조금 그렇게 막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 나라 경기에 따라서 막 이제 상황이 조금 안 좋으면 보조금 줘서 해외로다가 덤핑으로 막 나가고 이런 식의 의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요새는 이제 중국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이 고리를 이렇게 줄이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런 식의 공급망이 갖춰져 있다 그럴 때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건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싸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뒤바꾸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사실 뭐 미국하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좀 공급망에서 좀 이제 좀 줄여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히토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자재들 뭐 흑연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게 중국 공급망을 벗어나서도 구할 수는 있는데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도 뭐 인조 흑연을 만들어서 쓰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요.
그리고 리튬도 칠레산으로 돌리고 하는데 효율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하고 사실은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디리스킹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몰래 숨어서 한다 뭐 이런 정황이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 독일 총리도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업들에서는 아 근데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러면서 잘 호응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하고 유럽이 사이가 좋을 리가 세상에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든지 뭐 어떻게 아니 이익을 보더라도 친구라는 게 인간적인 관계가 있겠지만 외교나 국제 이 통상에서 그런 의리라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다 이익에 따라 가는데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죠. 실제로 1:1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서는 좀 저는 한편으로는 뭐 중국이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뭐 물류나 이런 거에서 자기네가 목적을 달성한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 외교적인 결례도 많이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피해가 올지 이런 거를 미리 보여준 셈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거 1:1로 사업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제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제 반감을 갖는 나라들이 많이 나온 거죠. 예. 덴마크 연기금이 테슬라 주식을 투자처에서 제외하겠다고 했고 유럽 소비자들의 불매운동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오히려 실질적인 충격이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진 장기화되면은 당연히 이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인제 그 금융시장의 불안 정도예요. 아직까지 이제 그 펀더멘털을 흔들 정도로 그렇게 길게 이게 온 건 아닌데요. 이게 길어지면은 당연히 그 경제의 근간을 흔들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이 그러니까 뭐 주가가 떨어지고 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인제 이게 계속 가면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생산에 뭐 R&D에도 문제가 생기고 생산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온다든지 뭐 판매에 차질이 오는 거 그 수준까지는 안 갔죠. 근데 다만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가는데 아직까지는 요렇게 지금 현재 상태는 거기까지는 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는 선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야죠. 미국과 유럽의 충돌이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세 전쟁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근데 이 트럼프가 이건 뭐 하루 지나면 말 바꾸고 하루 지나면 말 바꾸고 이래 가지고 관세를 정말로 저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할까. 물론 이제 관세를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이건 제 예상뿐만이 아니라 아마 저렇게까지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인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가고 품목별로 좀 타겟팅을 하고 국가별로 좀 그 국가에서도 각 국가마다 다른 품목으로 이렇게 타겟팅을 하고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그러니까 뉴 노멀이 생기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관세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 이전보다는 자꾸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꼭 관세가 아니더라도 무역 장벽이죠. 그리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약간의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었는데 트럼프가 와 가지고 갑자기 이걸 갖다가 확 띄웠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말한 거대로 그대로는 못 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기 발등을 찍어요. 자기 지지율을 너무 떨어뜨리고 그럼 도저히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죠. 내년 11월이니까 아직 먼 얘기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간 선거 내년 11월 거 이기려면요. 올해부터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안 좋았던 기억을 잊어버릴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경기가 진작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직까지는 뭐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을 흔들진 않았다 그러는데 왜냐면 기간이 뭐 1월 달부터 지금까지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요. 이게 몇 달 더 가다 보면 분명히 펀더멘털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트럼프도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예상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이제 뉴 노멀이 된다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적어도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중국 때리기예요.
이거는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트럼프 1기 때부터도 그렇고 중국하고의 디커플링, 디리스킹이라는 거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에 해리스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이거는 지속됐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요, 중국하고의 그 공급망을 우리도 조금씩 이제 좀 재편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공급망이 불락화된다는 거예요. 탈중국 공급망이 이제 된다는 건데, 이게 하나의 뉴 노멀이 된다 그러면은 과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자체가 이게 효율성이 조금 낮아진 상태로 가게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뉴 노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린 아무래도 뭐 좀 부정적인 건 맞는데, 지금 예상하는 것만큼,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얘기한 것만큼 이렇게까지 충격적이지는 않을 거고, 그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어쨌든 절대로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만큼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몇 가지 좋은 업종들이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예컨대 대표적으로 조선하고 방산 같은 게 그렇죠. 그거 외에도 중국 견제가 강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지금 중국보다 특별히 기술적으로 우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까지 중국이 쫓아왔거든요. 근데 북미 시장에서 이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리고 이거는 관세 전쟁하고 무관하게 가는 거예요. 그 전부터도. 바이든 정부 때도 이걸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선단 공정에서는 북미 시장하고 중국 시장을 분리해 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상대적으로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업종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저도 긍정적으로까지는 말을 못해도 지금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